이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 썼던 칼럼인데요. 칼럼 제목부터가 원래는 요새 기생충이란 영화 때문에 이 제목이 빛을 발했는데 기생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일본에서 이미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썼던 꿈과 끼 그리고 기생충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린 뭔가요? 아이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을 시켜왔는데 꿈과 끼를 찾아가도록 했더니 기생충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꿈과 끼를 찾아가면 어떻게 기생충이 될까? 이 일본 경우에 이제 1970년대 중반부터 유도리 교육을 시작합니다. 초중학교의 수업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요. 당시에 토요일 수업도 없애고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걔네들이 커서 현재 약 450만 정도가 기생충족이 됐습니다. 이 기생충족은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보니까 40대 중반이 됐는데 40대가 됐는데 이제 아무도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단역도 주고 어디 가서 기타도 치고 그럼 밥을 먹여줬는데 40대가 되면서 이제 부르질 않아서 그럼 갈 때는 어디예요? 결국은 연금 타먹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연금 타먹는 부모 밑으로 들어가서 부모의 연금을 빨아먹고 산다. 그래서 기생충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일본의 얘기만인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벌써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당연히 꿈과 끼를 찾아가는 게 좋은데 왜 그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꿈과 끼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직업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여기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이 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생계가 되는 직업.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연예인인데 연예인의 1%가 전체 연예인 소득의 절반을 번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BTS가 세계 공연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고 하죠. 이렇게 벌죠. 그 다음에 연예인의 상위 10%가 연예인 전체 소득의 80% 이상을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연예인 90%는 2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나눠 먹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생계가 안 돼요. 그래서 연예인의 90%는 생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 K-pop 스타 댄서 할래요? 영화 배우 할래요? 아니면 요새 운동 선수 할래요? 막 이렇게 하는데 요새 유튜버도 나왔습니다. 이 길로 가면 우리는 뭐예요? 네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그 길로 가라 그러는데 나중에 결국은 지금 그게 되고 싶다는 아이들 중에서 90%는 기생충이 될 확률이 극히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주창하는 것은 꿈과 끼를 찾아가는 건 당연히 하지만 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진로 교육과 연결이 될 때는 일단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꿈과 끼를 찾아가는 교육은 오히려 상위 10%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출중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요새 메이커 교육하면서 막 가니까 정말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요. 일본 경영의 신이 했던 얘기까지 제가 여기다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봤더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1000에 1명도 안 되더라. 그럼 누가 성공하는가? 주어진 일을 좋아할 줄 알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당연히 그 가치를 가르쳤는데 이제 꿈과 끼를 강조하면서 그 부분을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라. 그러면 꼭 직업이 될 것처럼 착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다음에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제가 제자들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학예회, 우리 때는 당연히 학예회에 참여해야죠. 근데 물어본대요. 아이에게. 그래 이번 학예회 할 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참여할래 안 할래? 그래서 애가 안 한다면 안 시켜준대요.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 뭐라고 그랬어? 뭐 준비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안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봐서 안 한다면 빼주면 이제 그 아이는 중요한 걸 놓치게 되겠죠.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네가 좋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고 가르쳤더니 얘네들이 지금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요. 집념, 끈기, 인내 이걸 우리가 망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우리가 교육시킨 대로 좋아하는 것만 하면 직업이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게 생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직장에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게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직업세계에 입문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신문 기사가 나니까 어떤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올해 신규 교사 2명을 채용을 했는데 학부모가 자꾸 항의하고 애들이 수업 중에 말 안 듣는다고 병가를 내버렸대요. 초등 신규 교사가. 그러면서 교대생들 교육 잘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꿈과 끼 그리고 기생충족입니다. 애들에게 꿈과 끼를 찾아가면 될 것처럼 착각시켜 놓으면 결국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기생충이 이미 자라고 있는 집도 상당히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걸 아침에 칼럼으로 했는데 지금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제가 이 책에서는 우리들이 다들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을 합니다. 뭐 미래에 관한 얘기들 결국은 우리가 교육시키는 아이들은 앞으로 20년 뒤에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니까 미래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 뭐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요새 지금 AI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최근 뉴스 중에 뭐 AI와 사랑을 하는 뭐 허라는 영화도 있고 뭐 이미 우리가 알파 제로도 알고 뭐 무슨 모든 이제 AI가 인터넷상에서 뭐 그림을 구글 화가는 900만 원에 고급풍의 그림을 그려서 경매에 붙여서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데 가장 최근에 드디어 AI가 인류의 스승으로 섰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본 교토시 사찰에 있는 교토시에 있는 사찰인데 고다이지라는 사찰에서 로봇 관음상 마인더를 만들고요. 이 마인더가 첫 법요, 즉 설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법의 주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예요. 이 로봇이 우리에게 너희는 인간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로봇은 불경을 다 독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파한 선각자로서 우리 인류의 스승으로 서서 인간에게 설법을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로봇인 나와 AI인 나와 너의 인간의 차이가 뭔 줄 아느냐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 답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있기 때문에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학습의 원리 중에 쉽게 배운 지식은 모래 위에 썬 글씨와 같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연 다닐 때 뭘 많이 들으면 지식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잠잘 때 생각해보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게 쉽게 배운 지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혼자 강의를 하면 누구만 공부하냐면 선생님만 공부하고 말아요. 아이들은 배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뇌를 활용해서 활동을 하도록 이끄는 이유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활동한 결과물이 학습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음보살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는데 현세에는 드디어 로봇 AI 관음상으로 우리 앞에 현신하셨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미래에 그랬을 때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EBS 사회 볼 때도 미래에 관한 주제를 자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조심했던 것이 미래에 관한 얘기는 가장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미래에 관한 얘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학자들이 한 얘기들이 10년 뒤에 보면 거의 10%도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건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런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것이 될 거다. 그러면 결국은 그물망을 넓게 펼쳐놨기 때문에 그 중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요새 국회가 미래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래연구원에서 요새 30년 미래에서 보내온 편지를 매주 보내줍니다. 자기들이 30년 뒤에 산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저희들에게 내가 30년 뒤에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다. 니네가 지금 이렇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매주 미래에서 온 편지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온라인 게임처럼 완전히 이게 협력은 없고 철저하게 적자생존의 모습으로 미래가 변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즉 지금처럼 간다면 대한민국은 그리 갈 거다. 그다음에 출산물 이런 이제 출산율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총부양비 예측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왜 애를 더 낳자고 하는 것인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찌 보면 현재 부모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화 코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뭐 일자리도 없다고 그러고 굳이 인력도 필요하지 않은데 나가지고 쓸 일이 없는. 그런데 이제 물론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태어났던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 이 베이비붐 세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는데 역으로 인구가 너무 갑작스럽게 감소해도 그 사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문제인 거지 인구 감소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직도 1990년대 인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든 애들이 좋게 태어날 뿐이지 죽을 사람이 안 죽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관점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노인 기준 바꾸자고 제가 3년 전에 칼럼 썼다가 대한노인협회로부터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막 항의 전화 받고 했는데 이유가 연금이 늦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다만 노인의 기준을 나이로 따지지 말고 일할 의욕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인으로 분류해서 굳이 우리가 피부양자로 삼지는 말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노인인 것과 아닌 것. 아직도 가슴이 뛰고 그리움이 살아있으면 노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칼럼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150세 수명하는데 15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양극화가 된답니다. 누구는 늙지도 않은 채 150살까지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빨리 죽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고 이렇게 미래는 어떻든 양극화가 극히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나타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는 결국 사회의 종말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게 1950년대, 58년에 마이클 영이라는 분이 썼던 The Rise of Meritocracy, 실력주의 사회 도래란 책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그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을 시험을 봐서 뽑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세습 영향이 상당히 있었죠. 지금도 뭐 백작, 후작 다 살아있으니까 왕도 뭐 있잖아요. 근데 그때 50년대 말에 드디어 공무원을 시험 봐서 뽑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이제 드디어 영국에도 실력주의 사회가 됐다. 그런데 실력주의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영국은 2032년에 결국 사회가 붕괴될 거다. 이걸 써놓은 책이 바로 The Rise of Meritocracy고요. 이분이 2002년에던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실력주의 사회 타도라는 3페이지짜리 칼럼을 쓰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돌아가시 전에 당시 토니 블레어 만나서 내가 너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너는 지금 실력주의 사회가 좋은 것처럼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림자만 짙어질 뿐이다. 그래서 실력주의 사회가 가져오는 그림자, 즉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안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건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 이제 공정성에 관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여기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먼저 실력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력주의 사회 앞에 생략된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 수식어를 이렇게 예전에 우리 연애편지 쓸 때 저 고등학교 때 유행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촛불을 쫙 대면 글씨 나타나는 그 연애편지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그 뭘로 썼죠? 하여튼 했는데 과산화수소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처럼 실력주의 사회 앞에 보이지 않는 글을 제가 촛불을 대서 보이게 했더니 이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무한경쟁 승자 독식입니다. 실력주의 사회는 무한경쟁 승자 독식의 실력주의 사회예요. 실력이 있는 자만 생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실력주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화, 환상이 있는데 첫째가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믿고 있는 게 하나의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나라만큼 완벽하게 실력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건 또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학벌을 탑하면 우리가 꿈꾸는 실력주의 사회가 올 거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가 다 착각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실력주의 사회가 되면 학교 교육도 정상화되고 여기서 정상화라는 것은 아이들이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뭐 즐겁게 배울 걸 배울 거라고 착각하는 거고요. 계층 이동도 활발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따라서 사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과다한 경쟁도 완화되고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세계 시민, 민주 시민도 길러질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완벽하게 착각이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먼저 여기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왜 생각하는가 봤더니 그것은 실력에 대한 그 착각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실력은 뭐로 만들어진다고 믿으시나요? 노력으로 실력이 만들어진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력 공식을 만들어 봤더니 아니었어요. 당연히 노력은 기초입니다. 우리가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발아하지 않으면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듯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력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상위 10%가 되는 것을 완벽하게 좌우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노력한다고 해서 상위 10%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실력 공식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실력 공식입니다. 실력 공식은 능력, 여기서 능력은 타고난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고 있는 능력주의란 말 대신에 실력주의란 말을 쓰는 이유는 능력주의 그러면 타고난 능력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타고난 능력에 노력과 기타 모든 요인들이 더해져서 나타난 결과물로서 쌓아놓은 결과물, 그래서 실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력은 능력에다가 개인의 노력 플러스 개인 외적 요인, 거기에 개인 외적 요인에는 학교 교육 플러스 비실력적 요인, 실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모 플러스 운 플러스 또 알파, 이게 합쳐져서 실력이 된다. 제가 이 책을 쓸 때까지는 롤스의 정의론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요새 지금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사회에 관한 책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의론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정의론을 읽고 보니까 롤스는 이 능력, 이것을 천부적 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의 배경, 이것을 사회적 운이라고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롤스가 말한 운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럭, 우연하게 다가오는 거, 우리 살면서 이 운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롤스가 이걸 운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렇게 주어졌더라, 그런 의미로 쓰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 영어 그 자체로 내가 먼저 롤스의 정의론을 읽지 않길 잘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그걸 읽었으면 이 공식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고 만들어 놓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능력, 물론 다중지능 이론처럼 다양한 능력을 사람들이 타고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능력을 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만큼 특출하게 타고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애석하게도 과학자들은 개인의 노력도 유전적 요인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력, 이 집념,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그릿이라는 책을 분석해가지고 비판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예로 든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집념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념을 타고난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집념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애들 중에서 공부 못하고 싶은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타고나 보니까 암기가 잘 안 되는 애들도 있고요. 또 뭘 해도 분석이 잘 안 되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난독증도 있잖아요. ADHD도 있잖아요. 애 잘못이 아니에요. 타고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집념도 절반 가까이는 타고난다. 그 다음에 절반 가까이는 길러지는데 누가 길러줘요? 어렸을 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부모로부터 좋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집념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 탓이 아니에요. 개인의 의지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은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외적 요인으로 빌 게이츠도 얘기합니다.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 얘기를 해요. 학교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라.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꿈도 바뀌고요. 이 아이의 개발 여러 가지 미래 직업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실력적 요인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생활 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험을 좌우합니다. 그 다음에 우연하게 나쁜 친구를 만났다. 그럼 인생 망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면 가다 사고를 당했다. 근데 우연하게 정말 운 좋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실력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그 국립 국제고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국가 돈으로 운영합니다. 다 공짜예요. 최고의 선생님들이 모여 있어요. 시험 봐서 뽑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게 맞다. 그러나 여러분 정도의 노력은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다 한다. 나중에 여러분이 깨달을 게 있다.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좋은 결실을 맺어 실력이 좋아지는 것은 단순하게 내 의지적 노력이 좌우한 게 아니고 타고난 부분이 상당히 있구나.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위 10%가 되거든. 이 돈이 다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롤스는 보니까 사회적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인이 가지고 난 능력, 이것을 개인 소유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은 우연히 네가 가졌을 뿐이지 이 사회가 공유할 자산이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성공 공식까지 보면 성공 공식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공은 제가 정의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직업이 잘 되기 어려우니까요. 그랬을 때 실력만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개인 특성이 좌우를 합니다. 근데 개인 특성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 특성이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타고난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실용지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의 저자가 써놓은 책에 보면 실용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배경과 운이 또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는 실력을 만드는 데도 작용을 하고요. 또 나중에 자기가 성공을 좌우하는 데도 또 독립된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개인 특성에서 타고난 특성 그러면 뭔가요? 외모 특성도 있고요. 요새 이제 그 현 정부에 들어서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제 책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블라인드 채용이 상당히 좋은 결과만 가져올 걸로 생각하는데 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상세히 분석해 놨는데요. 일단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할 때는 모든 배경은 다 없애고 주로 이제 뭘 갖고 하나요?
뭐 지필고사보다는 요새는 특히 면접을 많이 하는데 면접을 하려면 결국은 요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목소리 성형이라는 칼럼을 썼었어요. 목소리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연을 들을 때는 그래도 목소리가 괜찮은 편에 속하죠. 들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력도 없으면서 내가 볼 때 이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짜증나요. 돌 선생 정도 되면 목소리가 그래도 우리가 참을만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목소리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외모만 성형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성형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고난 특성, 성격 특성도 엄청 중요한데요. 여기서 실용지식은 이제 아이와 부모와 학교가 길러줘야 될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봤더니 주위 사람들이 다 걔를 돕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뻐하면서 나를 주도록 하는 지식과 역량, 그 다음에 내가 상대가 나를 좋아하도록 하는 역량, 이것을 제가 실용지식이라는 표현으로 해놨는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용지식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건 제 블로그에 가면 제가 상세히 소개해놨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실용지식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뇌학자들이 해놓은 걸 보니까요.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겁니다. 빨간색 부위는 내 스스로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활성화된답니다. 이 부위가. 근데 파란색 부분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듯이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잖아요. 그러면 아예 뇌 사용 부위가 달라요.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들 강연할 때 아니면 이런 공무원들 강연할 때 얘기합니다. 내 부서 직원이 결제판을 들고 왔는데 결제판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 보면 다 이런 걸 결제라고 준비하느냐. 막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직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지금 여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뇌를 여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할 건가? 직원 가족과 당신 가족이 주말에 식사를 한번 같이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부인도 따라오고 아이들도 따라오고 그러면 그 화목한 가정과 부인의 모습과 아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아니고 이 부인의 남편이고 이 예쁜 아이들의 아빠구나. 이걸 보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서 갑자기 뇌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결제판 들고 오면 갑자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우리 뇌 때문에 그러하다.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제가 이 성공 공식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했던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고요. 다시 앞으로 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왜 착각하는가 그랬을 때 바로 실력 공식에 나타난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위 10%가 된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1% 10%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데 마이클 영에 따르면 과거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성립됐던 이유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지위와 돈을 가진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백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미안한 거예요.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먼저 가고 사회에 대해서 늘 미안한 감정으로 돈을 쓰더라도 조심해서 쓰고.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뭐 인도에서 딸 결혼식 시키는데 뭐 얼마를 썼다고 그랬죠? 생일잔치인가요? 결혼식인가요? 뭐 5천억인가 얼마를 썼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실력으로 벌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력주의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믿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서 지금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착각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학벌을 탑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도래할 거다라는 착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 이게 착각인가? 학벌 반대말 그럼 여러분 지금 뭐죠? 학벌 반대말이 뭐예요? 실력이죠. 그런데 학벌 반대말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실력일까? 미국은 학벌 반대말이 실력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콜린스라는 사람이 써놓은 Credential Society에 보면 우리로 하면 학력주의 사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용어를 갖다가 학벌 사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은 이번에 하버드대 입시 문제가 됐었죠. 아니면 미국의 대입 부정 문제가 됐었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하버드대라 하더라도 실력으로 개인의 실력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은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는 배경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 그러면 그 자녀가 서울대는 못 다니더라도 원하면 하버드는 갈 수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다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뽑을 때 지금 이제 이 책에 보면 상세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에부터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논의하는 한 줄 세우기, 여러 줄 세우기에 대한 착각도 얘기를 하고요.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든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장 실력 있는 애들을 좋은 대학이 독점을 하고요. 걔네들을 가장 좋은 시설과 가장 좋은 교수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 졸업한 애들이 실력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문제입니다. 그 가정이 성립하려면 뽑을 때 실력 기준이 정말 잘못되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대학들이 실은 말만 명문대지 교수도 엉망이고 프로그램도 엉망이고 시설도 엉망해서 아예 뛰어난 애들을 망가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 졸업할 때 실력이 꽝이 될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뽑은 게 다 뭐였어요? 외시, 행시, 사시 뽑을 때 뭐 대학 이름 보고 뽑았나요? 아니죠. 그냥 시험 보고 뽑았잖아요. 면접도 하고 요새 말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채용해 놓고 보니까 서울대 애들이 40%, 뭐 연고대까지 합치면 60%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벌은 실력의 상대어로서 즉 실력이 없는 애들이 학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역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 집합하게 되고 그런데 그들이 한 대학 출신이고 그러면서 파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실력은 파벌로서의 학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학벌은 실력과 괴리된 학벌이 아니라 이들이 파벌을 이루고 나면 물론 서울대들이라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들 중에서 과거에 사시가 있었을 때 합격 비율은 낮았어요. 뭐 전체 비율로는 높지만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고졸자도 시험 봐서 합격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인너서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울대 연고대가 60% 사진 나머지 40%는 마이너리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파벌을 형성한 그들이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지 실력과 괴리된 학벌로서의 이 학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혼동하다 보니까 즉 미국 사회가 학벌과 실력이 괴리된 것을 보고서 우리도 그러하다고 가정하고서 모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정책이 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하면 그러면 명문대들이 다 떨어지고 지방대들이 다 합격할 거냐. 처음에는 갑자기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명문대에서 그걸 준비를 못 시키겠죠. 그래서 몇 년간은 효과가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하고 하냐면 대입제도를 갑자기 바꾸면 잘 사는 집에서 미처 대비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잠시 혼란 속에서 잘 사는 애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가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돼요.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살을 빼도 갑자기 빼고 나면 몇 달 뒤에 또 돌아오잖아요. 그거 같아요. 항상성이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학벌을 탑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타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역으로 주장하는 것이 실력주의를 타파해야 학벌이 타파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요새 지금 국회에서 뭐 학벌 철폐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효과 없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학벌 차별 금지법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건 효과 없다. 오히려 내가 내 책에서 제안한 학벌 철폐법을 만들어라. 이 학벌 철폐법은 뭐냐면요. 아예
앞으로 5년 뒤부터는 국가의 모든 시험, 고위공직자가 됐든, 그러니까 고시가 됐든 아니면 국가 공공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시험 신입사원 합격생들이 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라. 이게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부터 서울대 간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안정적인 국가 공무원이나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사나 뭐 이런 데는 포기하죠. 왜냐면 서울대 가면 이제 불가능해요. 정말 실력 있는 애들 다 모인 속에서 과거에 40%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차라리 지방대를 가야 나이가 훨씬 유리하겠죠. 이게 제가 제안하는 학벌 철폐법입니다. 이 학벌 철폐법은 유사한 것이 대학 교수 채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교수 채용할 때 50%인가 70%인가 모르겠는데요. 한 학과 교수가 한 대학 출신자가 절반을 넘으면 이제 그 대학 출신자는 뽑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영남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교수 공채를 하는데 서울대 출신자 제외라고 났어요. 왜냐하면 이미 서울대 출신자가 그 학과를 절반 넘어섰거나 70% 넘어선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럼 서울대 간 애들은 손해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갔죠. 그 다음에 거기를 가서 엄청나게 좋은 시설과 교수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괜히 졸업해가지고 안정적인 직장 추구하지 말고 너희는 세계와 경쟁해라. 창업하고 세계 최고가 되라. 그래서 그들은 그쪽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 다음에 실력주의 사회가 도래되면 학교교육 정상화되고 계층이동 활발하고 사교육이 해결되고 과도한 경쟁이 완화되고 뭐 이렇게 될 거냐? 아니다. 지금 뭐예요? 대학을 뽑는데 한동안 뭐까지 봤어요? 잠재력까지 본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니 시험 봐가지고 현재 실력을 봐도 이게 믿을까 말까 하는데 잠재력까지 가서 뽑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들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과 달리 부모의 영향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이 계층 사다리.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썼던 칼럼은 3주 전에 썼던 것은 개천의 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를 내리는 용을 만들자. 이게 제 칼럼의 제목이었어요. 개천용을 우리가 바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개천용이 승천을 하면 세상에 비를 내려서 우리 세상이 비옥한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봤더니 승천해가지고 비를 안 내려주고 지가 다 먹어요. 오히려 개천물까지 다 빨아먹고 가서 개천이 황폐화됐어요. 그러면 누가 승천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승천한다 하더라도 비를 내려준다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비 내리는 용을 만드는 세상 이걸 주장을 했었는데 이 건전한 계층이동 사다리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요. 계층이동 사다리는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사다리라고 착각하는데 윗세상은 팽창하지 않는 한 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우리는 1970년대부터 경제가 팽창하면서 잠시 베이비 부모들 애들도 늘어났고 경제도 팽창하니까 다들 부모보다 나은 직장으로 상승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용이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는 경제 팽창은 어렵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상층부의 자리는 줄어들거나 현재와 같습니다. 그러면 개천의 용들이 상승해서 승천하면 지금 하늘에 있던 용들은 추락해야 되죠. 이 계층 사다리는 계층 추락의 사다리도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층 사다리는 다 올라가는 걸로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주장을 합니다. 건전한 계층 사다리, 즉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때 그냥 그래 너 공부하기도 싫고 맨날 놀기만 좋아하면 뭐 어떡하겠냐. 아빠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그래 너는 그냥 기초생활자 하고 살아라. 그럴 때도 걱정이 없어야죠. 기생충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벌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도 내 아이가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걱정이 안 될 테니까 뭐 대충 놔줄 텐데 지금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래층을 봤더니 이건 사람 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애가 공부하기 싫어도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거기 내려갈 곳이 아니다. 그래서 억지로 공부를 시키게 되고요.
또 얘가 내려가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에게 다른 걸 제공해 주게 되겠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계층 사다리는 언제 만들어질 건가?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신실력주의 사회가 될 때 이 사다리는 건전한 사다리로서의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신실력주의 사회가 될 때 아이들은 더 이상 내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될 거다.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도 돼요. 그래서 그게 직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정도의 이제 기본 생활급을 지급하는 사회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이에게 꿈을 찾아가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떻게 되더라 하더라도 과도한 경쟁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수능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학종을 가지고 할 거냐, 학종 교과를 가지고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공정하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부유층에 불리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수능으로 하면 강남 수능학원에서, 학종으로 하면 부모가 열심히 수행평가까지 다 하고 각종 스펙을 쌓아서, 교과만 갖고 하면, 내신 교과만 갖고 하면 과외를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입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부유층에 불리한 대입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제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언제 아이들이 대입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자기 꿈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을 건가? 그때는 우리 사회가 신실력주의 사회가 될 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직업시장의 양극화와 이원화가 완화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이 부족할 뿐입니다. 중소기업 하는 제 친구 되게 많아요. 이들은 구인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제가 초중학교 다닐 때는 저희 고모가 방직공장을 다녔는데 이 방직공장 하루 3교대 엄청 힘든 일인데도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 방직공장 직원한테 옛날에 제일 좋은 뇌물이 계란 한 꾸러미였어요. 이 계란을 다 싸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니까 막 다들 막 부러워했던, 요새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직장이 당시에는 부러운 직업인 거죠. 즉 우리 사회에서 일본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100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만도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은 100대 50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 리그에 뛰면 언젠가 열심히 하고 메이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마이너 리그는 메이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입직부터 연기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메이저로 가야 된다.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우리 모두를 절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독일식의 마이스터 교육 몸 하는데 언제 독일식의 마이스터 교육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거냐? 대학을 나오든 마이스터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나와서 직업을 갖든 급여 차이가 별게 없다면 나는 아까 여기 메이커 교육 했는데 막 뭐 장인 해가지고 뭐 만들어도 행복해요.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급여 차이가 너무 크고 근로 여건이 너무 차이가 있고 사회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대입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사교육비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입 경쟁은 절대 완화되지 않습니다. 1995년에 교육계획위원회에서 뭐 앞으로 뭐 2000년을 넘으면 대입 경쟁이 완화되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경쟁은 명문대를 향하는 경쟁이지 아무 대학을 향한 경쟁이 아니다. 지금 우리 애들 확 줄어드니까 명문대 향한 경쟁 줄어들 거냐? 안 줄어들어요.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애들이 1000명이고 서울대 정원이 100명이라면 대입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경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농담으로 줄넘기만 갖고 뽑아도 과외비도 줄지 않고요. 현란한 과외를 연습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고통도 오히려 더 커져요. 이제 재미없는 줄넘기를 한없이 다양한 기법 개발하니까 더 고통스럽죠? 경쟁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언제만 줄어들 거냐면 외국처럼 아예 현찰로 은행에 100억 이상 있는 사람만 서울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경쟁률 줄어들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식을 하면
지금 대입제도 개편이든 학교교육 정상화든 사교육비든 아니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력주의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온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중에 늘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도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면 이 제도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방대 출신자나 뭐 가난한 집 아이들이 대거 합격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일정 시간이 돌아가면 빠진 살이 찌듯이 요요 현상은 발생합니다. 그럼 언제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실력주의를 타도할 때. 제가 우리 사회가 지금 착각하는 게 여러 줄 세우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력주의의 기본은 한 줄 세우기예요. 음대, 미대, 체육대학 뽑을 때 기준이 다른 것은 여러 줄 세우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음대용 한 줄 세우기, 체대용 한 줄 세우기인 거죠. 뭐가 여러 줄 세우기인가? 의대를 뽑는데 연대 의대를 뽑는 기준하고 서울대 의대 뽑는 기준하고 전대 의대 뽑는 기준이 완전히 다를 때 그게 여러 줄 세우기예요. 그러면 여러 줄 세우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는 운이 엄청나게 작용합니다. 아예 의대 가는 애들은 생물학 성적이 얼마야 되고 뭐 얼마 탁탁탁 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실력되면 서울대 가든 연대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연대, 서울대, 고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여러 줄 세우기를 해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고대 의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연히 봤더니 다들 서울대가 어려울 줄 알고 다 애들이 고대 의대 준비해갖고 서울대는 미달인데 고대 의대는 경쟁률이 20대이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서울대는 제2외국어를 꼭 해야 되는데 제2외국어를 안 했어요. 본고사에 못 봐. 그럼 억울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 줄 세우기는 뭐하고 같냐면 남자 화장실 갈 때 미국은 가보면 화장실 밖에 한 줄로 서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각 앞에 변기 앞에 섭니다. 그러면 막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여기 한 명밖에 없어서 탁 섰는데 옆에는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고 해가지고 계속 바꿔지는데 나는 안 바꿔지고 막 미치는 거예요. 운이 작용하죠. 그러나 화장실 밖에 한 줄 세우기 하면 정확하게 온 순서대로 빈칸을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줄 세우기, 여러 줄 세우기에 대한 착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사회는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뭐 3,000개가 넘는 전형, 이것은 여러 줄 세우기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서 벌어진 혼란인 거죠. 실력주의의 기본은 한 줄 세우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의 줄 세우기는 필요해요. 별도의 줄 세우기가 뭐냐면 인도의 경우에는 계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라만, 카샤트리 뭐 해가지고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이 낮은 계급을 위한 대학 입시 제도가 따로 있어요. 심지어 인도 공대, 세계 최고의 공대입니다. 그런데 이 공대를 뽑는데도 50%는 사배자 전형으로 뽑아요. 따로. 의대도 따로 뽑아요. 학생만 사배자 전형으로 뽑는 게 아니라 교수도 50%를 사배자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력주의를 타파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가난한 집 애들도 따로 받자. 그 대신 그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지도교수를 따로 배정하고 기초학력부터 다시 훈련을 시켜서 데려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했냐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실력은 뛰어나고 능력은 뛰어난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험 성적이 안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대학 가서 잘 따라갈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력을 제대로 잠재력을 보고 뽑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서울대 갔더니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로 뽑아주니까. 따라서 서울대는 그 아이들을 받았으면 나머지 아이들의 미적분 수준으로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길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충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도교수와 조교를 배치해서 아이들을 적응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서울대를 못 들어온 게 아니고 비록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여건상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배자 전형은 실력주의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력주의를 타파하는 제도예요. 우리가 이 실력주의 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고 정책도 바꿔집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이제 이건 이 공정성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이 책에다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 공정성에 대해서 재미있더라고요. 실험을 했는데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무작위로 10명 중에서 5명은 돈을 나눠주는 사람, 5명은 돈을 받는 사람. 근데 제안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0불인데 너 50불, 나 50불. 이렇게 제안하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10불 가지고 하더라고요. 너 5불, 나 5불. 이러면 당연히 제안 받은 사람도 오케이 하겠죠. 그런데 지가 제안하는 사람으로 우연히 됐다고 나 7불, 너 3불. 그러면 기분 나빠. 나 안 받을래. 그러면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5불씩으로 거의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실험을 했거든요. 지금 기초 역량 보는 이제 공무원 볼 때 하는 실험, 그 기본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1등부터 5등까지를 돈을 나눠주는 사람을 시키고요. 10분간만 봤어요. 그것도 길게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나쁜 6등부터 10등까지는 돈을 받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1등하고 6등, 2등하고 7등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10분 시험 봤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나누는 사람이 나 6불, 너 4불 받을래? 그랬더니 아니면 나 7불, 너 3불 받을래? 그러니까 아까는 나 7불, 너 3불 그럼 기분 나빠. 나 안 받을 거야. 차라리 3불 없어도 돼. 이랬는데 받았대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10분 시험 보고 나서. 그래서 왜 그랬니? 물어봤더니 제가 나보다 시험을 잘 봐서 그래도 좀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나니까 좀 더 가져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을 이렇게 뇌학자들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밝혀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력을 잣대로 했을 때 사람들은 공정성을 떠나서 일단 우리 뇌가 그걸 받아들여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이제 그림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력의 범주, 이 동물 경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인용을 합니다. 우리 교육제도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원숭이하고 펭귄하고 뭐 이렇게 토끼 다 했는데 얘네들한테 오늘은 나무 오르기 시험을 하겠다. 그럼 막 나머지 애들 열받을 거 아니냐. 우리 교육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우리 애들은 어떤 애는 원숭이고 어떤 애는 펭귄이고 어떤 애는 코끼리가 아니에요. 다 원숭이에요. 다 원숭이인데 원숭이 중에서 어떤 애는 나무 오르기를 잘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밑에서 달리기 잘하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일단 그 비유 자체를 그래서 여기서 상세히 설명해 놨어요. 한번 들어가서 이 비유의 오류가 뭔지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뽑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어느 하나만 잘하는 애를 가지고 뽑느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달리기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를 뽑는데 달리기 기록을 봐야지. 얘가 달리기 수업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가 3점. 그 다음에 달리기 할 때 옆에 친구를 얼마나 잘 배려하고 도왔는가 5점. 그 다음에 달리기 기록 7점. 이렇게 해가지고 배해가지고 나중에 총점으로 달리기 선수를 국가대표를 뽑으면 당연히 세계에 가면 다 지겠죠. 달리기 선수 뽑으려면 달리기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또 왜 달리기만 보느냐. 달리기 선수를 뽑는데 마라톤 이제 100m 달리기 선수를 뽑는데 뭐 마라톤 잘하는 애도 뽑아주고 100미 잘하는 애도 뽑아주고 뭐 이렇게 뽑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100미 선수를 뽑는데 수영 잘하는 애도 하나 넣어주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올림픽 10종 경기 선수를 뽑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가지 다 잘하는 애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록을 총합해가지고. 높이뛰기 선수 뽑는다면 높이뛰기 기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자꾸 착각하고 있어서 이 오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주의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노력과 노력에서 지금 이제 실력 공식, 노력 만능론과 노력 무용론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노력 만능론을 믿을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도 좋게 태어나고 집념도 태어난 사람이 노력 만능론을 믿어요. 정말 죽어라고 노력한 사람은 해봤더니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타고난 사람들은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공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두 가지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에 있는 해가지고 순서에 드는 5위 안에 드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아닌 5번째 속하는 대학의 학생이 저를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자기 반 애 중에서 서울대 간 애가 있대요. 근데 자기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으니까 나중에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좋은 직업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대요. 나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성적이 말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의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전남대 출신의 의사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들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공부하는 대로 부모님 말씀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때도 열심히 하고 병원을 개업해가지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요일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5월달만 되면 국가가 다 뺏어간대요. 종합소득세 해가지고 막 미치겠대요. 대한민국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실력의 배신 책을 읽고 나서 5월이 기다려졌다. 지난 4월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지껏 내가 노력해서 다 벌었다고 착각을 했는데 공식을 보니까 내가 우연히 머리 좋게 태어났었구나. 집념도 타고났구나. 부모도 잘 만났구나. 운도 좋았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이게 나누는 게 당연하겠다. 내가 세금 받아서 생보자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지 몰랐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노력 만능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노력 만능론을 믿었는데, 노력 만능론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개인 책임 무한론과도 연결이 돼요. 그잖아요. 뭐든지 네가 노력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면 다 네 탓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에 지금 이건 운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하는 사례인데, 재밌는 예인데 제 책에 있으니까 그냥 보십시오. 이혼을 하는데 부인은 남편이 노력해서 돈 벌었다 그러고 남편은 아니다, 내가 운으로 돈 벌었다고 이렇게 다퉈가지고 거대한 기업, 우리로 하면 수조 원의 돈을 가진 사람들, 이혼할 때 절반을 나눠주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할 때 자기는 운으로 벌었다고 그러고 이쪽 변호사는, 저쪽 변호사는 실력을 노력해서 벌었다는데, 결론이 운으로 벌었다고 나서 안 나눠주는 걸로 되는 걸로. 거기는 주가 운으로 본 건 안 나눠줘도 된대요. 근데 실제로 세계적인 갑부를 보면 거의 운이 많아요.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세계적 갑부는 될 수 없다. 이게 제 책에서 끝없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교육계획 패러다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책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했던 아까 이것은 이제 창의력하고 그 다음에 또 진로 교육에 관한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끼를 강조하고 다른 것, 집념과 인내와 주어진 일을 사랑하는 능력과 주어진 일 안에서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것까지를 해주지 않으면 이 진로 교육 패러다임은 상위 10%를 위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진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꿈끼에 관한, 이 창의력에 관한 얘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의력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창의력은 언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자고 쉬고 놀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대개 자녀가 매일 자고 쉬고 놀면 창의적 인재가 될까요? 아니죠. 돌대가리가 되죠. 어떻게 창의적 인재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믿게 되나? 서정주의 국화꽃을 보면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도 내리더니 아침에 꽃이 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서리가 내리면 꽃이 핀다. 봄날 국화 싹에다가 막 서리를 내려 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게 타서 죽습니다. 냉해를 입어서. 봄의 따스한 햇볕과 봄비와 여름의 폭우를 거치면서 드디어 서리가 내릴 때 국화꽃이 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가 되려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끝없이 자기와 싸우고 앉아서 버티고 또 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잠시 쉴 때 정말 새로운 경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평생 쉬고 놀고 자는데 창의적 인재는 절대 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쪽을 강조하면서 갑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창의력은 엉덩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작가나 아니면 세계적인 뭐 노벨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새 아이들에게 이 점을 착각시키고 있다.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제 책은 하고 싶은 얘기가 원래 왜 교육 계획을 해도 교육 문제는 악화될까? 혹시 가정이 잘못된 게 아닐까? 우리 사회 문제는 왜 갈수록 악화될까? 가정이 잘못되거나 우리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면 지금 뭐예요? 진단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이 바로 실력주의 사회가 모든 문제의 뿌리였다. 그래서 이 실력주의 사회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실력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실력주의 사회를 없앨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실력주의 사회 타도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안 됩니다. 책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책이 많이 팔리도록 붙여놓은 제목이 이거예요. 실력의 배신. 그러니까 다들 너무 제목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읽지 않고서 못 버티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더라고요. 이 출판사는 팔리지 않는 건 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자체를 바꾸자. 그렇다고 해서 실력주의 사회를 타도할 수는 없더라. 왜냐하면 이 실력주의는 자본주의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제거하면 그래서 만약에 유럽형 복지국가 그래가지고 일을 하든 안 하든 국가가 먹을 거를 다 제공한다면 다 놀고 싶죠.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금이 나는 것도 아니고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부존재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모든 개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시켜주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최대한 발휘했을 때 누군가는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다 먹는 제도가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그들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돕되 성공해서 큰 돈을 벌면 당연하게 사회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 부자를 학교에서는 교육시키자. MBC에서 가가지고 뭐 교육제도 토론하는데 변호사, 의사 다 나왔어요.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완화되는 거 아니다. 사교육도 없어지는 거 아니다. 계속 공격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실력주의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이 번 돈의 70%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패널들이 웃으면서 그냥 지금처럼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현존의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애들 중에서 반드시 10% 부자 들어있어요. 얘네들에게 실력의 공식도 가르쳐주고 네가 우연히 능력도 타고났고 집념도 타고났고 운도 타고나서 상위 10%가 되거든. 그게 너의 노력으로 된 너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길러준다면 그리고 사회제도도 조금씩 그쪽으로 바꿔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계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창의력 인재에 기르는 패러다임 뭐 기타 있는데 원래 이 책은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교육 각각 영역별로 그 제시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다 잘랐어요. 책은 맥시멈 400페이지 넘으면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뒷부분은 다 빼고 지금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올 9월부터 연구년이기 때문에 다시 연구년 동안에 2권 정도의 책을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방송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서 상당히 딱딱한 강의가 됐는데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